오늘날 우리에게 섹스는 사랑, 욕망, 그리고 가정에 대한 약속으로 이어지는 사적인 강과 같습니다. 스파르타에서는 섹스가 하나의 법령이었습니다. 육체에 새겨진 차가운 명령이었죠. 그곳에서 번식은 침실이나 개인의 양심에 속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 속했습니다. 모든 몸은 자원이었고 모든 자궁은 대장간이었으며 모든 만남은 살아있는 무기를 만들기 위한 용접이었습니다. 바람에 나붓기는 붉은 망토도 후기 시인들이 새긴 영웅적인 연설도 잊으세요. 삼배액이라는 신화적인 진열장 뒤에는 향수도 서정적인 시도 없는 기계 장치가 있었습니다. 생물학을 군사물류로 변환시키는 사회공학이었죠. 전설은 조각상을 만들었지만 실제 정치는 세장을 세웠습니다. 스파르타는 시민들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었고 보병의 효율성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망치는 훈련장이 아니라 침대에서 떨어졌습니다. 가정이 압류되었습니다. 욕망은 개입되었습니다. 몸은 국유화되었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고도 끔찍한 방정식이 있었습니다. 성교는 의무와 같고 임신은 투자와 같고 출산은 재고와 같다는 것이었죠. 도시는 우연히 번식한 것이 아니라 계획에 따라 번식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피와 먼지로 단련된 행정관들은 번식자처럼 행동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정신적 어휘였습니다. 혈통, 활력, 강건함. 그들은 상인이 거래를 성사시키기 전에 상품을 검사하는 것과 같은 차가움으로 젊은이들을 측정했습니다. 키가 크고 뼈가 굵고 등판이 넓고 승리의 족보를 가진 남자들, 운동 능력이 좋고 골반이 튼튼하고 가슴이 벌어져 있고 규칙적인 월경 주기를 가진 여자들. 아름다움은 중요했지만 그것은 강철의 품질을 확인하는 금속의 광택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사랑은 과도했습니다. 악의 때문이 아니라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복종을 요구하는 세상에서 다정함은 불안정한 사치였습니다. 이러한 감정의 공허화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체 정치 비오폴리틱스라고 부르는 교리의 일부였습니다. 영토뿐만 아니라 조직까지 지배하고 세금뿐만 아니라 난자와 정자까지 징수하며 주관성뿐만 아니라 출산율을 지시하고 짝짓기를 선택하고 유아기를 감시하는 권력이었습니다. 다른 도시 국가에서는 피난처가 될 수 있었던 가족은 스파르타에서는 대체 인력을 생산하기 위해 국가가 하청을 준 사무실이었습니다. 사적인이라는 단어는 의심스러워졌고 유용한이라는 단어는 신성해졌습니다. 스파르타를 고립된 이상 현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드리우는 그림자는 길어요. 번식을 정치로 전환하려는 유혹은 순수한 혈통의 이상, 몸을 분류하는 인구조사, 인구 통계학적 인센티브, 조국을 위해 출산하라고 부추기는 캠페인처럼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문학적 디스토피아가 큰 붓질로 그리는 것을 스파르타는 세심한 인내심으로 실천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권리를 논의하는 곳에서 그때는 명령이 지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동의를 논의하는 곳에서 그때는 팔랑크스를 위해 번식하라는 슬로건이 승리했습니다. 스파르타 여성은 그 재단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녀의 전장은 산실이 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녀는 달리고 창을 던지고 땀을 흘리고 많은 아테네 여성들보다 더 잘 먹었습니다. 광장이나 극장을 정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미래의 호플리테스 중장보병의 무게를 견딜 뼈와 근육을 단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전히 울려 퍼지는 문구인 방패를 들고 돌아오거나 방패 위에 누워 돌아오라는 단순한 용기의 슬로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애정을 유용성에 종속시키는 윤리의 배경 음악이었습니다.
노골적인 냉혹함은 연극이 아니라 계획적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침대는 유대의 공간이 아니라 생산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국가는 회계사처럼 차갑게 커플을 맺어 주었습니다. 그와 그녀는 서로의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빚진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조합이 실패하면, 즉 씨앗이 뿌리 내리지 않거나 열매가 약하게 태어나면 시스템은 조정주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자궁, 다른 아버지, 다른 교배. 스캔들은 없었습니다. 비밀이 없었기 때문이죠. 배신도 없었습니다. 약속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덕과 효율성을 혼동하는 프로젝트를 위한 자궁 관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 몸의 실험실에서조차 조용한 대가가 배양되고 있었습니다. 섹스를 명령으로 이해하도록 여러 세대를 교육하면 욕망은 소음이 됩니다. 다정함이 의심스러운 것이라고 가르치면 가정은 불친절해집니다. 몸을 국유화하면 두려움을 사유화합니다. 연민은 적이 스며드는 틈새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도덕적 변이는 어떤 창보다도 스파르타의 비밀 병기였습니다. 삶을 그 유용성의 빛 아래에서만 고려할 수 있는 시민 말이죠. 사랑은 그림자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효율성의 이면에는 느린 침식이 있었습니다. 근육을 가장 존경했던 사회는 취약성을 지능그로 이해하는데 가장 서툴렀습니다. 아고게 에이고게가 나중에 용접할 침묵, 강인함, 교활함은 이미 이 성적인 서곡에서 그려졌습니다. 태어날 아이는 배아 단계부터 공공의 소유가 될 것이며 어머니는 출산 담당 공무원, 아버지는 특성 제공자였습니다. 결혼 첫날 밤은 전기 추안치가 아니라 재고 목록을 약속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가 현재에서 스파르타를 바라볼 때 익숙한 오한을 느끼는 것일 겁니다. 기술은 변하고 슬로건은 업데이트되지만 은밀한 것을 관리하려는 유혹은 죽지 않습니다. 조국을 위해 더 많은 아이를, 빈곤을 위해 더 적은 아이를, 생산성에 적합한 몸. 이것은 우리 DNA에 쓰려고 노력하는 낡은 권력의 언어입니다. 스파르타는 여기서 우리에게 어두운 거울 역할을 합니다. 기계가 완벽할수록 보이지 않는 대가는 더 커집니다. 아르테미스 재단에서 비명 소리를 듣기 전이나 채찍 아래에서 배고픈 아이들이 치즈를 훔치는 것을 따라가기 전에 이 생각을 손가락으로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호플리테스 중장보병의 첫 훈련장은 어머니의 자궁이었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서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서 남자들을 톱니바퀴로 만들 복종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역설적이게도 강철만을 이해했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신화가 무너지면 디자인이 남습니다. 그리고 스파르테서 디자인은 전쟁에 봉사하기 위한 삶의 길들이기였습니다. 이 사각지대, 즉 변경으로 변한 침대에서 모든 것이 이해됩니다. 짝짓기 선택, 신생아 판정, 아고게, 에이고게, 크립테야, 카립테야, 어둠 속의 결혼. 모든 것이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마치 올가미를 조이는 밧줄처럼 말이죠. 검소한 미덕처럼 보였던 것은 결국 두려움을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야기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방패가 부딪히는 소리에서가 아니라 국가의 복도를 따라 내려와 허락 없이 방으로 들어가는 속삭임에서 말이죠. 번식은 사랑이 아닙니다. 번식은 복종입니다. 이것이 영웅들의 창세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몰락의 싹이기도 했습니다. 스파르타의 결혼은 의식이 아니라 유전적 계약이었습니다. 플루트 소리도 없었고 시인도 시를 읊지 않았습니다. 오직 국가의 건조한 결정 소리만 있었죠. 너와 너, 힘의 산술에 따라 결합된 두 몸. 원로의 노인들은 한 종족의 종말을 선택하는 번식가의 실용적인 눈으로 젊은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은 통제 불가능한 변수였고 따라서 위험했습니다. 그들이 추구한 것은 쾌락이나 동반이 아니라 전사 혈통의 연속성이었습니다. 남자는 키가 크고 턱이 굳건하며 영웅의 후손이어야 했습니다. 그의 가치는 말로 측정되지 않고 흉터로 측정되었습니다. 반면에 여자는 다산하고 골반이 넓고 등이 곧고 근육이 튼튼해야 했습니다. 아름다움은 중요했지만 건강과 균형의 증상일 뿐이었습니다. 그 사회에서 미학은 진단 도구였습니다. 대칭적인 얼굴은 강인한 몸을 약속했죠. 국가는 오늘날에는 외가적이라고 여겨질 만큼의 효율성으로 이 개인들을 결합시켰습니다. 구애는 없었고 승인만 있었습니다. 약속은 없었고 의무만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커플이라는 단어는 의미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자녀라는 결과물을 추구하는 공식의 두 요소였습니다. 결혼이 결실을 맺지 못하면 톱니바퀴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불임은 사적인 비극이 아니라 공공의 기능 장애였습니다. 여성이 임신할 수 없거나 남편이 약하면 국가는 대체자를 제공했습니다. 훈장받은 전사는 다른 남편의 아내와 잠자리를 함께할 수 있었고 그 행위는 간통으로 여겨지지 않고 스파르타에 대한 공헌으로 여겨졌습니다. 남편은 그것을 받아들였고 심지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의 집은 충실함 때문이 아니라 봉사 때문에 위대해졌습니다. 이 자궁대여는 애국적인 특권이자 그 단어가 존재하기 수세기 전부터 제도화된 우생학이었습니다. 법은 교환을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축하했습니다. 피가 감정보다 더 가치 있던 세상에서 욕망은 자연 선택에 봉사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쾌락에 관한 것이 아니라 유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강하게 태어난 모든 아이는 도시에 대한 곡물이었습니다. 모든 자궁은 자원이었고 모든 정자는 약함에 대한 영원한 전쟁에서 생물학적 총알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유일무이한 괴물로 판단하고 싶은 유혹이 들지만 역사는 그 메아리로 가득합니다. 종족을 개선한다는 생각은 끊임없이 다시 나타납니다. 제국 궁정의 선별적 번식 프로그램부터 20세기 우생학 캠페인에 이르기까지 스파르타의 그림자는 완벽함을 구원과 혼동한 모든 사회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고대에는 근육의 종교였던 것이 현대에는 과학적 이데올로기로 변모했습니다. 말은 바뀌었지만 통제하려는 본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스파르타에서 그러한 논리는 세속적인 믿음, 즉 폴리스에 대한 의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국가의 소유였습니다. 그들의 몸, 교육, 운명, 모든 것이 계획되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그 존재는 다정함의 이유가 아니라 평가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임무를 완수했다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었다면 그 공로는 사랑이 아니라 유전학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성은 정치적 기능이 되었습니다. 여성들은 감수성이나 지혜 때문이 아니라 전사를 잉태하는 능력 때문에 칭송받았습니다. 그들의 몸은 국가의 다산에 바쳐진 강철의 신전이었습니다. 처녀성은 영적인 가치를 갖지 않았습니다. 가치는 효율적인 번식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뮤즈와 여신들이 아름다움, 예술, 상징적인 모성을 대표했던 전통적인 그리스 신화의 역전이었습니다. 스파르타에서 여신은 병사들을 낳는 육체였습니다. 이르한 잔혹한 실용주의는 생물학뿐만 아니라 집단 심리까지 형성했습니다. 스파르타인들은 사랑을 방해물, 성벽의 균열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인 충실함은 의심스러웠습니다. 진정으로 충성스러운 남자는 오직 자신의 도시만을 사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강철 표면 아래에서 뭔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기록들은 은밀한 밤들,
비밀리에 만나 인간적인 순간을 위해 명예를 걸었던 연인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영웅이 아니라 감정의 이단자였습니다. 쾌락이 전복적인 사회에서 입맞춤은 반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균열은 작았고 시스템은 규율로 그것들을 봉합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은 감시했고 젊은이들은 복종했으며 여성들은 의무를 다했습니다. 열정까지도 모든 것이 측정되었습니다. 번식은 군사 달력이었습니다. 결합은 짧고 계산적이었으며 실험실 실험과 같았습니다. 스파르타의 기록에는 사랑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직 출생률 통계와 승리 기록만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직은 단순한 변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에서 태어났습니다. 스파르타는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특히 헬로테스 국가 노예들은 시민들의 10대 1로 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렇게 작은 나라에서 약점은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존재론적 위협이었습니다. 국가가 결혼에 개입한 것은 모든 약한 출생이 미래의 패배를 의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물학이 군사 전략으로 변모한 것이었죠. 남자들은 병사가 되었고 여자들은 병사 공장이 되었습니다. 가족은 존재하지 않았고 세대가 존재했습니다. 다정함은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인 집단 생존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파르타는 인간적인 것을 부정하는 위에 자신의 영광을 쌓았습니다. 아테네가 아름다움과 정의에 대해 논했을 때 스파르타는 근육과 배꼽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순수성에 대한 이러한 집착은 비극적인 오류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틀이 제한될수록 결과는 더 취약해졌습니다. 연민 없는 강인함은 녹슬고 다양성 없는 선택은 질식합니다. 완벽함을 가장 숭배했던 사회는 결국 자신의 이상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그 몰락은 아직 멀었습니다. 몰락에 이르기 전에 스파르타는 가장 귀중한 산물인 아이를 완성해야 했습니다. 그의 탄생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시험이 될 것이었습니다. 스파르타 여성은 가정의 그림자도 아니었고 시인에게 장식된 뮤즈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도구였습니다. 그녀의 가치는 목소리나 마음에 있지 않고 근육의 힘과 골반의 폭에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녀들은 대장장이가 불순한 금속을 걸러내듯 정확하게 약함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그들은 달리고 싸우고 원반과 창을 던졌습니다. 스포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언젠가 다음 전사의 요람이 될 몸을 단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시에서는 여성들이 여성의 거처에 어둠 속에 갇혀 벽 뒤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스파르테서는 태양 아래에서 움직이고 피부를 드러내고 경쟁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모든 달리기는 출산의 예행 연습이었고 모든 승리는 타산의 증명서였습니다. 그들의 교육은 아내로서가 아니라 의무를 의식하는 자궁으로서 그들을 형성했습니다. 모성은 욕망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몸은 공공서비스의 재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출산 침대가 전장이 될 것이며 출산 중 사망은 전선의 호플리테스와 마찬가지로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고통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숭배해야 했습니다. 남자들이 스파르타를 위해 죽었듯이 여자들도 스파르타를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국가의 눈에는 두 희생 모두 같은 무게를 가졌습니다. 폴리스의 재단에 바쳐진 살점이었죠. 방패를 위해 죽을 아들을 낳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겉보기에는 고양된 것 뒤에는 잔인한 역설이 숨어 있었습니다. 스파르타 여성은 동시에 고양되고 박탈되었습니다. 그녀는 힘 때문에 칭송받았지만
선택권은 거부당했습니다. 훈련하고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재산을 관리할 수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은 그녀의 힘이 번식 목적에 봉사한다는 조건 아래에서였습니다. 그녀는 해방된 것이 아니라 기능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자유에는 철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이 시스템을 감탄과 당혹감에 혼합된 감정으로 관찰했습니다. 그의 법률에서 그는 스파르타를 남녀 평등에 대한 접근, 즉 여성들이 남성들과 함께 훈련하고 어떤 식으로든 공공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플라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그 평등이 가면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국가는 여성을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재프로그램했습니다. 아테네가 가두었을 때 스파르타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아테네인들이 아내들을 침묵시켰을 때 스파르타인들은 그녀들에게 소리 지르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오직 애국적인 슬로건만을 말이죠. 그리스 시인들은 충격을 받아 그들을 야만적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스파르타 여성들은 운동선수의 다리와 철의 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성적인 약점을 비웃었고 그들의 무례함은 보이지 않는 방패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강인함은 무례함이 아니라 주입된 사상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들은 연민이 약점이고 우는 것은 수치이며 자녀에 대한 사랑은 그가 죽는 용기로 측정되어야지 그를 잃었을 때 느끼는 고통으로 측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펠로폰네소스의 태양 아래에서 창을 들고 있는 12살 소녀를 상상해 보세요. 교사가 그녀에게 너의 몸은 너의 것이 아니야. 스파르타의 것이야 라고 소리칩니다. 만트라처럼 반복되는 그 문구는 영혼을 꿰뚫었습니다. 해부학은 이데올로기가 되었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자신의 내장이 욕망이 아닌 조국에 속한다는 확신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배란 임신, 출산은 국가 달력의 한 장이었습니다. 그러한 훈련을 통해 독특한 집단 심리가 길러졌습니다. 여성들은 전사적 이상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병사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형성했습니다. 비겁한 남자들을 비웃고 전투에서 도망친 자들에게 침을 뱉고 영웅적인 죽음 앞에서 슬픔이 아닌 자부심을 느끼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모성은 강철의 종교로 변모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는 죽었고 그 자리에 우유와 명령으로 젖을 먹이는 스파르타 어머니가 태어났습니다. 스파르타를 방문한 외국인들은 매혹되면서도 경악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들을 가혹하게 비판했습니다. 여성들의 권력이 스파르타 몰락의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자유가 위험하고 그들의 영향력이 타락시킨다고 했죠. 그러나 그는 그 여성들이 자유롭지 않고 이상에 갇힌 노예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국가는 그들의 가치가 군대에 바칠 아들에 달려있다고 그들을 설득했고 그들은 열정적으로, 믿음으로, 자부심으로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그들을 남자들보다 더 가혹하게 만들었습니다. 패배하고 돌아온 아들을 어머니가 직접 죽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는 내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고 소리쳤습니다. 그것은 광신이 도덕으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문화권에서 다정함의 피난처였던 모성은 그곳에서 경멸의 훈련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신 뒤에는 보편적인 공명이 들립니다. 여성의 몸을 국가의 도구로 사용해온 모든 정권의 메아리 말입니다. 영웅적인 어머니 프로그램부터 애국적인 다산에 보상하는 캠페인까지 역사는 반복됩니다. 스파르타는 그 첫 번째 실험실이었습니다. 결국 스파르타 여성들은 기계장치에 보이지 않는 접착제였습니다. 그들은 아들을 낳고 텅 빈 집을 지키고 남자들이 변경해서 잠자는 동안 의무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도시는 그들을 숭배했지만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땀은 전쟁을 먹여 살렸고
그들의 침묵은 전쟁을 영속시켰습니다. 그들 또한 병사였지만 그들의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었습니다. 국가의 영토로 변한 그들 자신의 몸 말입니다. 그리하여 아이가 처음 눈을 떴을 때 어머니의 품에서가 아니라 국가의 시선 아래에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더욱 잔인할 것이었습니다. 스파르테서는 출생조차도 시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스파르테서 출생은 기적이 아니라 검사였습니다. 다른 그리스 세계에서는 갓난아기를 노래, 기도, 부적으로 맞이했습니다. 스파르테서는 침묵으로 맞이했습니다. 어머니는 국가의 노인들이 아기를 데려가기 전에 겨우 숨을 쉴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 의식은 신전에서 거행되지 않고 벌거벗고 차갑고 바위투성이인 장소, 즉 모임 장소인 레세 알레세에서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전쟁으로 단련되고 죽음으로 숙련된 노인들로 구성된 게루시아, 즉 원로회가 모였습니다. 그들이 이 작은 생명이 계속 살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과정은 무자비했지만 체계적이었습니다. 아기를 벌거벗겼습니다. 빛을 향해 들어 올렸습니다. 다리 모양, 등 곡선, 울음소리의 힘을 관찰했습니다. 떨림, 비대칭, 약한 소리 등 불완전함을 찾았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이 중요했습니다. 아기가 활력을 보이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침묵으로 표시되었습니다. 항변이나 간청은 없었습니다. 결정은 몇 분 안에 내려졌지만 여러 세대에 걸쳐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에게는 괴물 같은 짓으로 여겨질 것이지만 그들에게는 단순한 논리였습니다. 스파르타는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헬로테스 국가 노예들에게 수적으로 압도당했습니다. 모든 시민은 살로 된 벽, 요새의 한 조각이 되어야 했습니다. 병든 아이는 단순한 의료 문제가 아니라 방어의 균열이었습니다. 연민은 생존 비용을 치러야 하는 사치였습니다. 스파르타인들에게 약한 아기의 희생은 잔인함이 아니라 위생이었습니다. 고대 연대기 작가들은 거부된 아이들이 타이게토 산의 아포테타스, 즉 보관소라고 불리는 곳으로 끌려갔다고 전합니다. 그곳의 바위 사이 깊은 틈새에 그들은 자연에 버려졌습니다. 바람과 늑대가 그 일을 마쳤습니다. 칼도, 독약도, 밧줄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자연이 불완전하게 생산한 것을 자연에 돌려주었을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얼어붙게 하는 논리이지만 그 사회에서는 가장 높은 애국 행위를 나타냈습니다. 약점이 힘을 오염시키기 전에 제거하는 것이었죠. 어머니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울 수 없었습니다. 울음은 비겁함의 표시로 여겨졌습니다. 한 여인이 아들을 데려가는 것을 보고 비명을 지르면 그녀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스파르타를 위해 낳았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것은 미덕의 이름으로 억압된 집단적인 애도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진정한 스파르타인이 태어났습니다. 검사받은 아기가 아니라 공포 앞에서 침묵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의식의 냉혹함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큰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즉, 집단을 위해 개별적인 것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테네에서는 아이의 탄생이 가족을 강화했습니다. 스파르테에서는 국가를 강화했습니다. 이 차이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부모의 사랑이 미덕으로 여겨졌지만 스파르테에서는 위험이었습니다. 애착은 복종을 약화시켰습니다. 아들은 병사가 자신의 검을 내놓듯이 자연스럽게 국가에 넘겨져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유형의 선택은 이후 역사에서 불길한 메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세기의 우생학 프로그램, 강제 불임 수술, 인종 개선에 대한 연구는
모두 다른 언어로 동일한 논리를 반복했습니다. 종을 강화하기 위해 불완전한 것을 제거하는 것이었죠. 스파르타가 밖에서 한 것을 다른 이들은 매수와 법률로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동일한 전제 아래에서였습니다. 결함에 대한 두려움, 순수성에 대한 숭배. 스파르타 노인들은 희생이 봉사의 한 형태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약한 아이의 죽음이 수천 명을 구했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의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한 사회가 더 큰 선을 위해 작은 죽음을 정당화할 때 그 사회는 길을 잃습니다. 스파르타는 아직 몰랐지만 그 도덕적 균열 속에서 느린 자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어머니는 노인들이 아기를 데리고 가는 것을 봅니다. 소리 지르지 않고 간청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만 얼굴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군중이 그녀를 봅니다. 그녀가 망설이면 약하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그녀가 울면 그녀의 집을 불명예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가장 인간적인 본능인 자녀를 보호하려는 본능을 억누릅니다. 그 순간 여성은 모범적인 시민이 되고 어머니는 반역자가 됩니다. 이러한 의식적인 선택 행위는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형성했습니다. 받아들여진 아이는 자신의 삶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성장할 것입니다. 그는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승인받은 것이었습니다. 세상과의 첫 접촉은 포옹이 아니라 판단이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너는 유용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 생각은 모든 스파르타인과 함께 무덤까지 갈 것이었습니다. 레스의 냉혹함은 전체 문명을 가두는 사슬의 첫 번째 고리였습니다. 연민은 힘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되었고 다정함은 약점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모든 출생은 병사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 즉 몸은 도구이고 영혼은 톱니바퀴라는 이데올로기를 승인했습니다. 그리하여 대대로 스파르타는 생물학적 기계를 완성했습니다. 아이가 심사를 통과하면 집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아니라 일시적인 국가 소유물로서였습니다. 그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평선에는 아고게 에이고게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인간보다 더한 존재 혹은 덜한 존재로 변모시킬 훈련 시스템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시작되어 신생아 심사에서 계속된 것이 곧 훈련장에서 완성될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굶주림, 구타, 침묵 속에서 인간성은 규율의 태양 아래 왁스처럼 녹아내릴 것이었습니다. 7살이 되면 스파르타 아이는 인간적인 따뜻함이라고는 거의 몰랐던 것을 뒤로 했습니다. 눈물도 포옹도 작별 인사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시스템의 모든 잔인함을 담은 한마디와 함께 아이를 국가에 넘겼습니다. 방패를 들고 돌아오거나 방패 위에 누워 돌아오라. 그 순간 어린 시절은 죽었습니다. 남은 것은 고대 세계가 상상한 가장 무자비한 훈련인 아고게에 의해 형성될 준비가 된 원재료였습니다. 아고게는 단순한 군사학교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복종 공장이자 생존과 잔인함의 실험실이었습니다. 아겔라이라고 불리는 부대로 묶인 아이들은 엄격한 막사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유로타스 강에서 칼 없이 맨손으로 직접 뽑아낸 갈대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타는 듯한 여름 태양 아래와 뼈를 내는 겨울 추위 속에서 1년 내내 단 한 벌의 튜닉만 입었습니다. 굳은 피부가 그들의 유일한 갑옷이었습니다. 굶주림은 끊임없는 동반자였습니다. 배급량은 굶주림 직전으로 유지되도록 정밀하게 계산되었습니다. 목표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길들이는 것이었습니다. 텅 빈 배는 어떤 스승도 가르칠 수 없는 절망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스파르타는 굶주림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훈련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아이들은 훔쳐서 식사를 보충하도록 기대되었습니다. 절도는 범죄가 아니라 미덕이었습니다. 스파르타에서는 정직보다 교활함이 더 가치 있었습니다. 좋은 병사는 침투할 수 있고 필요한 것을 취할 수 있으며 발각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교관들은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잡혔다면 훔쳤기 때문이 아니라 실패했기 때문이다. 서투른 것은 부도덕한 것보다 더 나빴습니다. 이 가르침은 정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왜곡했습니다. 범죄는 행위가 아니라 무능이었습니다. 성공은 모든 것을 정당화했고 실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발각되었을 때의 처벌은 맹렬했습니다. 채찍은 무자비하게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몸이 고통에 익숙해질 때까지 채찍질 당했습니다. 그들은 눈물이 쓸모없고 동정은 배신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그 과정에서 죽었고 그들의 죽음은 명예로운 희생으로 여겨졌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애도하지 않았습니다. 아고게에서 고통은 통화였고 고난은 투자였습니다. 굶주림과 절도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고게의 진정한 교훈은 피부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스파르타는 수세기 후에 전체주의 정권들이 재발견할 것을 이해했습니다. 즉, 몸은 구타로 부러뜨릴 수 있지만 영혼은 굶주림, 두려움, 외로움으로만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모두를 불신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떤 동료라도 그들을 고발할 수 있었고 어떤 실수라도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호 감시 분위기에서 교활함은 번성했지만 공감은 죽었습니다. 아고게는 역전된 심리학 학교였습니다. 일반적인 세상에서 미덕으로 여겨지는 모든 것, 즉 연민, 다정함, 의심은 여기서는 죄악이었습니다. 그리고 악덕으로 여겨지는 모든 것, 즉 거짓말, 절도, 폭력은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전쟁을 위해 형성된 마음, 적 없는 우주를 상상할 수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교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싸우는 법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인간성을 억압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잡히지 않고 훔치는 법을 배운 아이는 나중에 망설임 없이 살해할 병사가 될 것입니다. 그 선은 직접적이고 명확하며 논리적이었습니다. 윤리는 방정식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당신의 행동이 스파르타를 강화하면 좋은 것이고 약화시키면 나쁜 것입니다. 그렇게 모수는 없지만 영혼도 없는 사람들이 단련되었습니다. 국가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개인이었습니다. 어떤 자율적인 생각의 징후라도 처벌받았습니다. 막사에서는 모두가 같은 것을 먹고 같은 방식으로 자고 같은 방식으로 말했습니다. 획일성은 순수성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아고게는 미묘하지만 치명적인 요소를 도입했습니다. 끊임없는 경쟁. 아이들은 비교되고 분류되고 모욕당했습니다. 가장 약한 아이는 다른 아이들에게 경고 역할을 했습니다. 아무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스파르타는 결핍과 두려움 속에서 단련된 인위적인 형제애, 즉 철의 형제애를 구축했습니다. 막사의 어둠 속에서 아이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고통은 언어의 한 형태이며 가장 강한 자만이 말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민은 가치가 아니라 제거되어야 할 유전적 결함이었습니다. 때때로 교관들은 잔인함을 즐겼습니다. 아이들에게 맨손으로 동물을 사냥하게 하거나 불 없이 숲에서 밤새도록 지내게 했습니다. 신체적인 시험이 아니라 정신적인 시험이었습니다. 고립에 익숙해지게 하고
두려움은 길들여지거나 잡아먹힐 수 있는 내면의 적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방법은 효과적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아이들은 고통, 굶주림, 추위에 거의 면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복종과 믿음, 힘과 잔인함을 구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고게는 그들을 죽이도록 훈련했을 뿐만 아니라 죽이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않도록 훈련했습니다. 스파르타의 훈련을 존경했던 철학자 크세노폰은 이 시스템이 모두보다 더 용감한 사람들을 배출했다고 썼습니다. 그가 말하지 않은 것은 그 시스템이 또한 누구보다 더 공허한 사람들을 배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완벽한 병사를 만들려는 시도에서 스파르타는 인간성을 절단당한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매일의 훈련은 작은 죽음이었습니다. 매일 밤은 고통과의 조용한 계약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영광을 꿈꾸며 잠들었지만 더 단단해지고 더 차가워지고 자신들을 둘러싼 돌과 더 닮은 모습으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육체가 더 이상 불평하지 않을 때 다음 성형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음, 언어, 생각의 통제. 왜냐하면 몸은 봉사할 수 있지만 오직 침묵만이 영원히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굶주림이 육체의 첫 번째 교훈이었다면 침묵은 영혼의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아고게에서 말하는 것은 위험이며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사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을 아끼는 사람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라코닉 간결한이라는 단어는 스파르타 지역인 라코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언어적 호기심이 아니라 국가의 원칙이었습니다. 모든 말은 화살이어야 했습니다. 짧고 정확하며 치명적이어야 했죠. 교관들은 말하는 자가 생각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생각하기 전에 침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모든 질문에 대해 빠르고 재치 있고 정확한 답변이 요구되었습니다. 지능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신적 복종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망설이거나 더듬거리거나 한마디라도 더 하면 즉시 처벌이 뒤따랐습니다. 구타, 따귀 또는 교관이 엄지손가락을 물어뜯는 것. 다음번에는 입을 열기 전에 생각하도록 하는 내장 깊은 곳의 교훈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침묵은 보이지 않는 갑옷이 되었습니다. 말을 적게 하는 것이 더 오래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스파르테에서는 침묵하는 자가 명령했습니다. 언어의 경제성은 권력의 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농담, 순진한 질문, 한숨, 모든 것이 약점으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점은 질병처럼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침묵의 훈련은 일상적인 고통의 한 겹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공포는 동료들로부터 왔습니다. 이 시스템은 나이가 많은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을 지배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지도자들을 에이레네스 에이레네 하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절대적인 권한을 가졌습니다. 명령하고 감시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들은 교사가 아니라 사춘기 사형 집행관, 막사라는 소주의 축소판 왕이었습니다. 아고게는 성인 간수가 필요 없었습니다. 시스템은 자신의 희생자들을 먹고 살았습니다. 식사 시간 동안 아이레네스는 함정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파르타에서 가장 용감한 시민은 누구인가? 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절도는 미덕인가? 답변보다는 어조가 중요했습니다. 어떤 망설임이나 의심이라도 비겁함이나 어리석음으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타가 뒤따랐습니다. 은밀하게가 아니라 모두 앞에서. 수치심이 진정한 처벌이었고 고통은 그저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동료들의 눈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염탐하고
경쟁하고 살아남기 위해 배신했습니다. 신뢰는 함정이었고 우정은 사치였습니다. 국가는 놀라운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공동생활을 전장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정신은 날카로워졌지만 영혼은 피를 흘렸습니다. 아이들은 교활해졌지만 현명하지 않았고 강했지만 동정심이 없었습니다. 아곡에는 심리학자들이 조건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수세기 전에 두려움의 교육학을 발명했습니다. 몸은 이성보다 위협에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사작용, 그 자동적인 복종이 전장에서의 효율성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스파르타는 훈련 이상의 것이 필요했습니다. 의식이 필요했습니다. 의식이 없으면 폭력은 흩어지지만 의식이 있으면 신성해집니다. 그렇게 야생의 사냥과 출산의 여신인 아르테미스 오르티아 축제가 탄생했습니다. 도시 외곽의 그녀의 신전에서 매년 피해 축제가 열렸습니다. 거의 벌거벗은 젊은이들은 치즈가 쌓여있는 제단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간단했습니다. 치즈를 낚아채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들과 제단 사이에는 채찍을 든 사형 집행관들이 서 있는 통로가 있었습니다. 채찍은 공기를 가르고 살을 베었습니다. 비명소리는 찬송가와 뒤섞였습니다. 관중들은 채찍질 하나하나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먼저 도착한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견딘 사람이 이겼습니다. 목표는 치즈가 아니라 저항력이었습니다. 울지 않고 제단에 도달한 아이들은 환호를 받았습니다. 넘어진 아이들은 경고가 되었습니다. 때때로 누군가는 죽었습니다. 플루타르코스 같은 연대기 작가들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용기를 증명한 것에 행복해하며 미소를 지으며 죽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장면은 망상처럼 보이지만 스파르테서는 신학이었습니다. 고통은 고난이 아니라 정화였습니다. 채찍은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성스럽게 했습니다. 모든 상처는 여신에 대한 헌신이었고 몸과 의무의 완벽한 융합을 보여주는 흉터였습니다. 아르테미스 오르티아 축제는 윤영이의 마지막 세례였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는 없었습니다. 오직 전사들만 있었죠. 이 연례의식은 또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폭력이 우연이 아니라 미덕이라는 것을 온 도시에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관중들은 웃고 소리 지르면서 젊은이들이 소리 없이 피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충격에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자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타인의 고통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러한 주입식 교육의 결과는 고통받고 지배하도록 형성된 세대의 남성들이었습니다. 전장에서 그들은 두려움을 몰랐고 시민 생활에서는 사랑을 몰랐습니다. 공감은 절단되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몸과 절단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시렐롬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험, 진정으로 스파르타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 사람을 정의하는 마지막 시험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굶주림이나 고통에 저항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죽이는 능력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충동으로, 분노로가 아니라 순수한 복종으로 말이죠. 그 시험을 크립테이아, 케일립테이아라고 불렀습니다. 크립테이아, 케일립테이아는 마지막 의식, 아고게, 아우고게의 피 묻은 졸업식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스파르타의 가장 어두운 비밀이었고 고대 역사가들은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오염될까 두려워 낮은 목소리로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훈련도, 전쟁도, 의식적인 사냥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교훈이었습니다. 크립테이아에 선발된 젊은이들은 최고였습니다. 가장 강하고 가장 교활하며 가장 순종적인 자들이었죠.
18세나 20세가 되면 국가는 그들을 들판으로 보내며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갑옷도 붉은 망토도 동료도 없었습니다. 오직 단검 한 자루, 최소한의 빵 배급량, 그리고 생존 명령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숨고 밤에만 움직이며 포식자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외국의 적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나라의 심장이었습니다. 바로 헬로테스 국가노예였습니다. 헬로테스들은 스파르타의 노예 인구, 전사 시민들을 부양하기 위해 땅을 경작하는 농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파르타인들보다 10대 1로 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위협이었습니다. 스파르타인들은 인구학적 시한폭탄 위에서 살았고 끊임없는 반란의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이 거대한 피지배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국가는 법률이나 외교에 의존하지 않고 공포에 의존했습니다. 크립테이아는 이러한 예방적 공포의 구현이었습니다. 매년 젊은이들이 떠나기 전에 최고 행정관인 에포로스 에푸어르 들은 냉혹하고도 사악한 관료적 행위를 실행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헬로테스들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단 한 문장으로 그들은 전체 사회 계급을 국가의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헬로테스를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니라 전쟁 행위였습니다. 합법성은 잔악 행위를 정화했습니다. 몇 주 동안 젊은 크립테스들은 메세니아의 들판을 방랑하며 올리브 나무와 그림자 사이를 배회했습니다. 그들은 무작위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가장 강하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자존심이 강한 헬로테스들을 식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들, 너무 많이 말하는 자들, 스파르타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선택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밤에 조용히 외가적 정밀함으로 그들을 사냥했습니다. 희생자들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자신들을 도우러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증인도, 재판도, 구원도 없는 학살이었습니다. 그렇게 훈련이 완성되었습니다. 비무장한 사람을 살해하고 나서 잠들 수 있는 젊은이는 완전한 시민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고통을 견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떨림 없이 고통을 가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크립테이아는 노예들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도덕적 순수성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스파르테서 순수성은 연민의 완전한 부재를 의미했습니다. 이 의식은 질서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를 강화했습니다. 두려움을 방법으로, 잔인함을 교육학으로 바꾸었죠. 매년 라코니아의 땅은 피로 물들었고 매년 스파르타인들은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들은 위협을 제거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 재배한 것은 그들 자신의 독이었습니다. 폭력은 습관이 되었고 살인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를 정상화하는 사회는 결국 그 피에 익사합니다. 연대기 작가들은 헬로테스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면서 끊임없는 공포 속에서 살았다고 전합니다. 아무도 밤에 일하지 않았고 아무도 무리해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목을 피하기 위해 약한 척했습니다. 일부는 못생겨 보이기 위해 얼굴에 흉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침묵과 시뮬레이션으로 살아남는 평행 사회였습니다. 스파르타는 그들에게 자유뿐만 아니라 정체성까지 박탈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살인자들은 돌아온 후 비밀리에 축하받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몇 명을 죽였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망설였는지 여부만 물었죠. 그것이 유일하게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이었습니다. 망설임. 스파르타인은 분노로가 아니라 평온함으로 죽여야 했습니다. 분노는 무질서였고 증오는 방해물이었죠. 요구된 것은 냉정함이었습니다.
의사가 죽은 살을 자르는 것과 같은 냉정함이었습니다. 크립테이아는 또한 정치적 교훈이었습니다. 권력이 정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지배는 희생자가 연민을 기대하는 것을 멈출 때 영속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논리에서 스파르타인들은 예외적인 괴물이 아니라 살인을 제도화한 모든 정권의 선구자였습니다. 스파르타는 시대를 앞서 비밀 경찰을 발명했습니다. 이 의식의 심리적 영향은 파괴적이었습니다. 크립테이아에서 돌아온 젊은이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도구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을 국가 방정식의 변수로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른 민족에게는 죄악이었던 것이 그에게는 공로였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어섰고 되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피 묻은 손과 마비된 심장으로 스파르타인은 마침내 자신의 운명에 도달했습니다. 군사기계의 완벽한 톱니바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법령에 의해 잉태되었고 태어날 때 검사받았고 굶주림으로 형성되었고 이제는 죽음으로 시험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의 승리는 균열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모든 살인자에게는 더 무거운 침묵과 더 공허한 시선이 되돌아왔습니다. 스파르타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두려움 없는 사람들을 만들었죠.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이죠. 30살이 되면 이 전사들은 마침내 결혼하고 집을 갖고 완전한 시민이 될 권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환상적인 자유였습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새로운 임무였습니다. 주기를 반복하는 것이었죠. 공장으로 변한 침대, 도구로 변한 여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국가는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병사들, 새로운 희생자들, 새로운 처형자들을 낳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기계는 영혼을 먹여 살릴 것이 더 이상 없을 때조차 계속 돌아가야 했습니다. 30살이 되어 스파르타인이 마침내 시민이라고 불릴 수 있게 되었을 때 잔인한 아이러니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보상은 영원한 복종이었습니다. 국가는 그에게 결혼할 권리를 주었지만 사랑할 권리는 주지 않았습니다. 가정생활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통제된 번식만이 있을 뿐이었죠. 망설임 없이 죽이는 법을 배운 후 이제 그는 아무런 감정 없이 자식을 낳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스파르타의 결혼의식은 그들의 교육만큼이나 기이했습니다. 구애나 연회도 꽃도 음악도 없었습니다. 신부는 부드러운 천이나 보석을 입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밀어 대머리로 만들고 짧은 튜닉과 남자 샌들을 신겼습니다. 모든 여성성의 흔적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방의 집 침대 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한편 남편은 여전히 동료들과 막사에서 살면서 밤에 아무도 보지 못하게 몰래 빠져나와 결혼을 완수해야 했습니다. 조용히 들어와 어둠 속에서 그녀를 취하고 새벽이 오기 전에 막사로 돌아갔습니다. 키스도 말도 애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기능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다정함 없이 친밀함 없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들은 간결함이 욕망을 살아있게 한다고 믿었지만 무엇보다 애착을 피하게 했습니다. 친밀감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의 위협이었습니다. 현대인의 눈에는 비인간적으로 보이는 이 관행은 명확한 정치적 목적을 가졌습니다. 남성이 아내보다 군대 부대와 더 강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죠. 가족은 팔랑크스, 밀집 방진의 부속물이어야 했지 경쟁자가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여성은 의무의 그릇이었고 남성은 그 집행자였습니다. 국가는 진정한 아버지였습니다. 결혼 명령에 불복종한 사람들은 처벌받았습니다. 미혼 남성은 유전적 의무에 대한 반역자로 간주되었습니다.
특정 축제 기간 동안 미혼 남성들은 눈밭에서 벌거벗은 차에 행진하며 불복종을 비웃는 노래를 불러야 했습니다. 그들은 탈영병이나 기생충처럼 취급받았습니다. 후손으로 가치를 측정하는 사회에서 번식하지 않는 것은 시민적 자살의 한 형태였습니다. 여성은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기능이 신성하다고 믿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자신의 역할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남편이 전쟁에서 죽어도 울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쓰러져도 웃었습니다. 나는 그를 위해 낳았다고 말했습니다. 모성은 애국적인 성례전으로 변했습니다. 자궁은 의무의 신전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그 복종 아래에는 모순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스파르타는 순수함을 선언했지만 전략적 낭요를 실행했습니다. 용감한 전사가 불임 여성과 결혼했을 경우 국가는 그에게 다른 여성과 자녀를 낳도록 허가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은 도덕적 유대가 아니라 선택의 도구였습니다. 사랑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통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몸이 공공재산인 사회에서 충실함은 무관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충격을 받고 동시에 매료되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스파르타 여성들에게서 과도한 권력, 즉 자연 질서의 역전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플라톤은 시스템의 효율성에 감탄하며 자녀가 모두의 것이자 아무의 것도 아닌 이상적인 도시를 꿈꾸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스파르타에서 조직처럼 보였던 것이 실제로는 인간적인 것의 절단이었다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스파르타의 가정은 텅 빈 극장이었습니다. 부부들은 비밀리에 어둠 속에서 만났습니다. 식사도 새벽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다. 함께 아이를 키우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그들의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것이었습니다. 여성은 텅 빈 몸으로 홀로 남겨졌고 남성은 막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다정함 없는 문명이 건설되었습니다. 밖에서 볼 때 시스템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강인한 병사들, 다산하는 어머니들, 완전한 훈련. 그러나 그 완벽함은 신기루였습니다. 웃음 없는 집들의 침묵 속에서 울지 않는 여성들의 눈에서 국가는 어떤 창도 되돌릴 수 없는 것을 죽였습니다. 바로 인간성이었습니다. 의무로 대체된 사랑은 복종의 한 형태로 변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회피형 애착, 유전된 트라우마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고대 용어로 말하면 더 간단했습니다. 연민이 들어설 틈 없이 출생과 죽음을 잇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었습니다. 각 세대는 기계적인 정확성으로 주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계처럼 스파르타는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달아 없어지기 시작할 때까지는 말이죠. 어떤 사회도 강철만으로 지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단단해진 것은 결국 부서집니다. 우생학, 통제, 훈련, 억압, 이 모든 것이 무적의 군대를 만들었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갱신할 수 없는 민족을 만들었습니다. 몸은 늘어났지만 영혼은 소멸했습니다. 스파르타가 자신의 모델에 집착하는 동안 주변 세계는 변했습니다. 경쟁하는 도시 국가들은 새로운 전술, 새로운 사상, 새로운 형태의 권력을 채택했습니다. 스파르타는 자신의 완벽함이 함정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의무의 전례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전쟁 기계로 시작된 것은 곧 멸종 기계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타격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올 것이었습니다. 순수함에 대한 그들 자신의 집착으로부터 말이죠. 그 기계는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3세기 동안 스파르타는 피 묻은 시계의 정밀함으로 작동했습니다. 모든 탄생, 모든 훈련, 모든 죽음은 반박할 수 없는 논리에 따랐습니다. 순수함을 유지하고 힘을 보존하며
질서를 영속시키는 것이었죠. 그러나 모든 완벽한 기계는 그 자체의 파멸을 내포합니다. 스파르타의 파멸은 인구학적, 심리학적, 도덕적인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독은 인구학이었습니다. 그들의 우생학 시스템은 자랑스럽게도 유연하지 않았고 결국 자신들의 생존을 질식시켰습니다. 다이게토 산에 버려진 모든 아기, 자손 없이 죽은 모든 병사, 국가 통제로 인한 불임 결혼은 사회의 근간을 잠식했습니다. 스파르타는 죽은 자들을 대체할 수 없었습니다. 쓰러진 전사는 단순히 잃어버린 생명이 아니라 30년간의 유전적 투자와 훈련이 한순간에 파괴된 것이었습니다. 다른 폴리스들이 수천 명의 농민이나 장인을 징집할 수 있었던 반면 스파르타는 소수의 동등한 자들, 즉 순혈 시민들에게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방패였던 그 순수함은 결국 그들의 묘비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독은 경직성이었습니다. 아고게는 완벽한 병사들을 만들었지만 사상가들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복종은 생산했지만 창의성은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그리스 지역이 아테네는 예술에서, 테베는 전략에서, 마케도니아는 정치에서 진화하는 동안 스파르타는 같은 움직임, 같은 의식, 같은 사상을 반복했습니다. 그들의 교육은 의심을 처벌했고 의심 없이는 혁신도 없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무적이었던 스파르타의 팔랑크스 밀집 방진은 예측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깰 줄 아는 천재, 테베의 에파미논다스, 이파미논닷가 나타났습니다. 기원전 37-11년 류크트라 평원에서 테베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군대를 대칭적으로 배치하는 대신 왼쪽 측면을 50명 기피의 종대로 집중시켜 클럼브로토 왕과 그의 정예 경호대가 싸우고 있던 스파르타 우익에 직접적으로 공성추처럼 돌진시켰습니다. 정면으로 저항하도록 설계된 팔랑크스는 비스듬한 타격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전선이 꺾이고 왕이 쓰러졌으며 그와 함께 신화도 무너졌습니다. 수세기 만에 스파르타는 개활지에서 처음으로 패배했습니다. 그날 최고 전사 400명이 사망했습니다. 적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작은 사회에서는 치명적인 출혈이었습니다. 이들 전사 한 명 한 명이 신중하게 선별된 혈통, 대체 불가능한 유전적 유산을 대표했습니다. 그들을 보호했던 자부심은 견딜 수 없는 짐이 되었습니다. 엘리트 계층이 피를 흘렸고 그와 함께 미래도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독은 부였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승리한 후 스파르타는 그리스의 정점에 올랐습니다. 한때 적이었던 페르시아인들은 동맹이자 자금 제공자가 되었습니다. 가난 위에 세워졌던 사회에 처음으로 금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금과 함께 부패, 불평등, 탐욕이 찾아왔습니다. 한때 동등했던 시민들은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토지와 부를 축적했고 다른 일부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폴리스의 본질이었던 평등이 깨졌습니다. 경제적 순수성은 유전적 순수성의 길을 따라 멸종으로 향했습니다. 욕망까지 통제하려 했던 국가는 사치를 통제할 줄 몰랐습니다. 안락함을 경멸하도록 배웠던 사람들은 그것에 매료되었습니다. 영웅들의 자녀들은 과거의 영광에 의존하며 나약하게 자랐습니다. 한때 돌처럼 강했던 여성들은 상업과 조공으로 들어온 부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은 해이해졌습니다. 금욕주의는 연극이 되었습니다. 스파르타는 여전히 의례를 반복했지만 믿음은 없었습니다. 힘을 만들기 위해 사랑을 없앤 사회는 결국 둘 다 잃었습니다. 새로운 스파르타인들은 더 이상 할아버지들의 강인함도 아버지들의 신념도 없었습니다. 도시의 몸은 꼿꼿이 서 있었지만 영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동물처럼 사냥당했던 헬로테스들은 묵묵히 그들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류크트라에서 팔랑크스가 무너졌을 때 그들은 균열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위에서부터 강요된 지옥으로 시작된 역사는 아래에서부터의 반란으로 끝날 것이었습니다. 기원전 3세기경 스파르타는 자신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한때 군대를 구성했던 수천 명의 시민 중 겨우 수백 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전쟁, 숙청, 무자비한 선별은 그들의 수를 우스울 정도로 줄였습니다. 집들은 비었고 밭들은 버려졌습니다. 국가는 결혼과 출산율을 장려하여 몰락을 되돌리려 했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충분한 몸도 충분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완벽함이 생명을 죽였습니다. 스파르타가 이해하지 못한 것은 연민 없는 강인함은 마르고 혼합 없는 순수함은 시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법에 의해 그렇게 숭배되었던 생물학은 결국 복수했습니다. 다틴 권력의 순환은 악순환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미덕이 변화할 수 없는 능력인 민족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수세기 후 로마인들은 과거의 테마파크를 방문하듯 스파르타의 폐허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신전의 잔해에 감탄하고 채찍질 당하는 아이들과 자녀의 죽음 앞에서 웃는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야만인이라고 불렀지만 또한 존경했습니다. 제국의 궁정에서는 리오니다스라는 이름이 훈련의 상징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아무도 그 영광의 인간적 대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스파르타의 역사는 단순한 고대 연대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경고입니다. 사회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희생할 때마다, 힘을 찬양하고 연민을 경멸할 때마다 스파르타의 정신이 부활합니다. 군복을 입고 이데올로기를 입고 실험실이나 알고리즘을 입을 수 있지만 항상 같은 말을 합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아야 한다. 그리고 항상 똑같이 끝납니다. 홀로, 공허하게, 폐허에 둘러싸여 말이죠. 스파르타의 메아리는 전장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을 대가로 완벽함을 약속하는 사상 속에서 여전히 울려 퍼집니다. 영웅을 만들고자 했던 도시는 결국 유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산들 사이에는 버려진 아이들의 몸을 어루만지던 차가운 바람이 여전히 불고 있습니다. 그 바람은 수세기 동안 지워지지 않은 진실을 속삭입니다. 영혼 없는 강인함은 미덕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을 말이죠. 그렇게 스파르타는 끝났습니다. 자신의 이상에 먹히고 기계의 무자비한 논리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완벽한 병사를 만들었지만 인간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돌과 뼈가 뒤섞인 그들의 폐허의 침묵 속에는 한 가지 교훈만이 남아 있습니다. 복종을 위대함과 혼동하는 세상에는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